지평리의 그 전략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면은 지평리가 사실은 이제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의 첫 번째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쪽이 서쪽으로 가면은 바로 서울로 이어지고요. 네. 북쪽으로 가면 홍천으로 이어집니다. 홍천이 왜 중요하냐면 홍천을 거쳐서 춘천으로 가거든요. 네. 중부전선의 가장 중요한 축선인 춘천으로 이어지는 홍천이 있고 동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횡성과 원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평리가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동시에 이제 거기 철도가 지나갑니다. 중앙선 철도가 지나가서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지도를 한번 쭉 펴보시면은 지평리의 이제 위도상에 위치가 어디지 하고 비교해 보면 딱 나옵니다. 뭐냐면은 지평리에서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양수리가 나오고요. 네. 바로 횡 쪽으로 네. 조금 더 가다 보면 한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강 라인하고 위도상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평리를 만약에 중공군이 확보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중공군이 확보해놓고 있는 동안에 지평리가 만약에 중공군 수준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서울을 확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척방이 노출되기 때문에. 네. 네. 그다음에 중공군이 거기서 공세를 취하면은 바로 양평에서 이 저기 중부전선 쪽으로 충주나 제천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저 중앙이 절단이 미8군의 작전선이 절단이 되는 거죠. 방어선이. 그런 강점이 있는 위치고,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확보하고 있으면은 이제 홍천 쪽을 확보하고 그렇게 되면 서울의 우측방의 위협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서울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쉽게 말하면 서로 허리를 찌르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리츠웨이 생각은 또 뭐였냐면은 중공군도 언밸런스하게 모여 있었어요. 왜 공세로 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서쪽, 항상 서울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해안 쪽에 병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었어요. 그러니 약한 쪽을 쳐서 강한 쪽의 측면을 노리게 되니까 네. 중공군의 주력이 완전히 뒤로 물러나게 되는, 아, 이게 정말 결정적인 게 되는 거죠. 그 보통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략적 거점이라는 곳이 항상 있거든요. 여기 먹으면 방어도 너무 쉽고 공격도 너무 쉽고 막 이런 지역들. 그렇습니다. 삼국지로 치면은 손권과 유비가 싸웠던 그 지역. 아, 그 놓고 버렸던 그 지역. 형주나 뭐. 형주. 예. 예. 그런 느낌인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면 중공군도 여기를 무조건 차지하겠다. 엄청 치열했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차지하겠다가 아니라 차지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미군이 공세로 나오니까 놀래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중공군들이 이곳의 위치, 그 중요성을 알고 가자 하고 가고 있는데 전략적 수색, 공격적 위력 수색을 하면서 네. 여기에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사실 지평리 전투하기 전에 몇 개 전투가 앞에 전초전이 있어요. 중요한 전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2월 11일에 유명한 이제 횡성 전투가 벌어지는데 중공군이 방심하는 태 올라갔다가 거꾸로 이제 당해버려요. 이게 진짜 엎치락뒤치락이에요. 그래서 한국군 8사단이 중공군 3개 사단에 포위 선멸돼 버립니다. 그러면 보통 이때는 아차, 우리가 잘못 건드렸구나 하고 원주 라인으로 해서 방어선으로 갈 줄 알았는데 웬일 리츠웨이가 지평리로 2월 초에 진입을 해서 지평리에서는 절대 나오지 마라. 이렇게 돼서, 그러자 요 튀어 들어온 점을 없애야 완전히 원주 여주 라인까지 밀어낼 수가 있으니까 중공군이 23년대 1개 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평리에 무려 5개 사단을 보내서 포위해 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전까지 정말로 많은 쓴맛을 봤던 유엔군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었을까요? 그래서 이 지평리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은 이 지평리를 철수해서 뒤로 원주 쪽으로 빠지겠다라고 얘기했고, 리츠웨이는 병력을 더 보내서라도, 부대를 더 보내서라도 거기서 지켜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하부대 지휘관과 전체 정구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의 어떤 시각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리츠웨이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지평리가 가지는 중요성, 다시 말해서 서울 수도 지역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군단장 이하, 네네.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의 생각은 이제 자기 섹터 내에서만 본 거죠, 사실은. 그래서 큰 틀에서 보는 사람과 똑같은 전투 지휘관이라도 그 소규모, 자기의 책임진 소규모 부대에서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 이 점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경험적인 차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이건 뭐 여담인데, 리츠웨이는 기본적으로 공수 사단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작전을 해본 사람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주변에 적이 있더라도 자기의 전투력과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작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이고, 또 두 번째는 이 전투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통상 23연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23연대 전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추가적으로 전투력이 더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연대는 보병대대 3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연대 전투단은 거기에다가 전차 1개 중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포병도 105mm 곡사포 1개 대대, 155mm 구경 155mm 곡사포 1개 포대, 그리고 지상 화력으로 쏠 수 있는 방공모기 10대, 이런 식으로 해서 화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 평범한 연대라기보다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전투력을 증강시킨 거죠. 그래서 병력도 5,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대 규모지만은 실질적인 전투력 입장에서 보면 한국군 전투, 당시 한국군의 병력이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국군 정도의 사단에 비하자면은 거의 사단에 준하는, 화력으로 치면 사단이 넘었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한국군은 105mm 곡사포 1개 대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연대인데 1개 대대 플러스 1개 포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화력의 입장에서는 사실 보면은 한국군 사단보다 더 큰 화력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 그 다음에 23연대 전투단이 충분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리츠웨이가 이제 판단한 것이고, 프리먼 연대장도 상급지휘관의 의도가 그렇다면은 이 정도 전투력이면 준비를 잘하면은 이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예. 이거 분명히 공격해오고 밀려 들어온다. 그렇죠. 우리 뒤로 물러나서 방어선을 구축해야 된다. 근데 리즈웨이가 안 돼. 그렇습니다. 무조건 나가야 돼. 네. 근데 프리먼 대령이 네. 여기서 우리 가능합니다. 막을 네. 수 있다. 예.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거고요. 그렇죠. 예. 지휘관이 참 태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 결사적으로 반대했거든요. 네. 근데 딱 이렇게 되니까 회의를 소집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대장이러니 이래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태도 싹 바꿉니다. 무조건 중공군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사령부의 판단이 틀렸던 안 틀렸던 중원군은 없다. 사실은 중원군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그죠? 그렇게 한 거예요. 각오하라. 네, 각오. 틀렸던 말든 중원군 없다. 용감한 자든 비겁한 자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너무 슬픈 얘기지만 그들의 각오를 알 수 있는 말이네요. 예.